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어제보다 더 온화하고요. 한낮에도 20도 가까이 올라서 4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날이 정말 포근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경기와 강원은 종일 공기가 탁한 가운데 그 밖에 중부와 영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짙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0mm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살짝 지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4도, 대전은 8.4도, 대구는 6.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 22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온 뒤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천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일당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네. 어제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40대 2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6년 전이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40대라고 했잖아요. 네. 당시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벽 3시쯤에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주검을 현장에 방치를 한 다음에요. 차를 빼앗아서 2.8km 떨어진 주택가에 방치를 한 다음에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게 살인사건까지 저지르면서 빼앗은 돈이 당시 6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걸 빼앗기 위해서 저런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용의 차량 5,900대를 운행 기록을 살피고 그다음에 택시에서 나온 지문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긴 했는데 결국 용의자를 붙잡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네, 이런 미제 사건을 어떻게 1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제 사건이 해결될 때는요,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사팀의 끈질긴 집념입니다. 의지. 예. 네. 예, 이거 없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16년 만에 끄집어내서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네.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엔 과학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찾아내지 못했던 거를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에 미제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먼지가 쌓여 있는 사건 증거 기록들을 먼저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 CCTV 기록부터 살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당시 방화 현장 인근에 CCTV가 있었는데 여기에 흰색 번호판 차량이 92,000대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추려내기 시작하면서 의심 차량 990대로 차량을 압축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주가 계속 바뀌지 않았겠어요. 차 팔고 또 사는 예.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요. 네. 2,400명을 이제 다시 또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작업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증거물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도 다시 했는데요. 당시 방화를 할 때
용의자들이 신문지 같은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차 뒷좌석에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다 남은 게 있었어요. 아. 그 종이에서 쪽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보통 쪽지문이라고 하면은 완벽한 지문이 아니라 네. 우리 지문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쪽지문을 찾아낸 다음에 2,400명하고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한 명을 붙잡았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지금 2명을 붙잡은 상황입니다. 야, 이 수사팀의 수사 의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분들 특진해야 돼. 예. 아마 그래야 될 그죠? 것 네, 같아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과외 먹튀입니다. 이 과외 플랫폼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한 학부모가 강사가 연락을 끊어서 과외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요. 원래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과외 선생님이 오면은 과외 선생님이 아이를 또 돌봐주기도 하잖아요. 네. 또 영어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명 과외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국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사를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플랫폼에서 강사를 구하게 되면은 강사에게 교습비를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곳으로 간주를 해서 강사가 오게 되는 건데요. 1회 교습비가 4만 원이었고 그래서 8회 교습비 32만 원을 먼저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입금하고 난 다음에 강사가 이제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3회 정도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5회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네. 학부모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 이 과외 시스템 자체가 선입금을 해야지만 성사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명 플랫폼이었잖아요. 이거 네. 뭔가 먹튀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과외 플랫폼에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책임을 문제가 안 되고 진다는 있는 거예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과외 플랫폼은 일종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중개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거니까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외 플랫폼에 예를 들면은 강사라고 하면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력도 있었을 거고요. 네. 주민등록증도 사진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졸업증명서 사진까지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또 유명 과외 플랫폼이니까 과외 플랫폼을 믿고 내가 계약을 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본인들도 스스로 중개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내는 중개 수수료도 있고 이랬을 텐데 네. 그런 돈들이 책임지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유명 플랫폼을 믿고 이걸 했을 텐데 계약은 당신들이 하고 거래도 그러니까 나몰라라 당신들이 했다, 이렇게 이래버리면 정말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일들이 플랫폼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특히 과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요즘 학부모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 플랫폼에서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네.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국민소득 감소입니다.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소득 들었다 그러는데 국민소득까지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가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GNI는 3만 5,070달러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만 2,660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는 4.3%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달러 기준을 하니까 7.7%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4,220만 원이었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를 기준으로 따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GNI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GNI가 대만에 추월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의 명목 상승률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화 가치 원화로 따졌을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 따졌을 때는 대만이 올라간 거나 우리가 올라간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네. 거예요. 추월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건데 대만 달러 가치가 우리보다 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로 따지니까
우리는 많이 떨어져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은 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니까 대만이 우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GNI는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구매력,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초부터 벌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요즘 달러 원화 가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300원을 웃도는 수준이니까요. 올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들려오는 소식이 걱정이 많아서 네.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예 라이브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유명 연예인도 당했다.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입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들이 진료 상담을 하거나 시술을 받는 모습이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성형외과 내부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해당 영상이 지난 5일부터 해외 불법 이 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영상이 한 31개가 되고 뭐 이 용량은 1.5GB다라고 하는데 지금 홍규 씨도 얘기했지만 뭐 IP 카메라,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말은 어렵지만 우리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전화로도 우리 지금 강아지 어떻게 있나 하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멀리 해외에 있어도 거리적 제한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그 카메라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해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성형외과는 IP 카메라를 왜 설치한 거예요? 일단 대답은 몰랐다입니다. 이 IP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요.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이 TV와 IP 카메라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실은 최근에야 이 기능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성형외과인 만큼 유포된 영상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렇죠. 한 매체에서 지금 취재한 것을 보면은 피해자가 연예인을 포함해서 한 30명에 이릅니다. 30여 명인데 이 영상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24일부터 닷새 동안 촬영된 그 영상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 요 지금 올라온 불법 사이트를 보니까 내가 불법 영상 어떠한 영상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포인트를 받아서 다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딴 거 보고 싶으면 이것도 올리고 인기 있는 거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출된 영상 중에서 성형외과 탈의실에서 녹화된 영상도 있다면서요? 네, 한 매체 취재 결과입니다. 성형외과 내부 영상 중에서요. 이 탈의실에서 촬영한 영상도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되는데요. 이 심전도 검사실에서도 여성들이 옷을 이제 갈아입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촬영 그리고 녹화됐는데 탈의실 그리고 검사실에서 확인된 피해자만요. 무려 1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 2대가 지금 맡아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 해당 병원 원장 불러서 이거 뭐 해킹 관련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성형외과 탈의실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거는 이건 IP 카메라로 멀리에서 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엔 사실 카메라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반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르고 그랬다 그러기에는 좀. 예. 네. 자, 다음 가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연이은 논란에도 황영웅 팬카페 회원수 급등입니다. 상해전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러 사생활로 구설에 휩싸인 황영웅 씨가 한 트로트 경연대회와 전국 콘서트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팬클럽 회원수가 증가했다는 뜻밖의 소식입니다. 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팬 인기는 식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확히 이 팬클럽 회원수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좀 식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지난 5일 기준으로 10,000명을 넘었는데 하루 뒤에 보니까 1,115명, 또 하루 뒤에 보니까 14,000명, 거의 뭐 하루에 2,000명씩 늘어난 결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황영웅 씨가 지금 상해전과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여러 사생활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팬덤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이게 지금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요 이제 인기 투표 뭐 요런 여러 가지 투표 링크를 공유하면서 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요즘 표현으로 총공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총공 중에서 아마 이게 뭐 총체적인 공격 이게 총공인가요? 검색 총공이라는 것도 또 있나 봐요. 여기에 이 황영웅 씨의 이름이라든가 또 황영웅 씨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그 노래 제목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기 차트에 오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공격하듯이 이 총공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저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의아한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시대 역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 과거에는 우리가 애들끼리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니면 애들끼리 싸워봤자 뭐 그게 얼마나 크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같이 공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이 영향이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정말 영혼까지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이 폭력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학교 폭력의 후유증이나 심각성이 사회적인 이 문제로까지 떠오른 만큼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 학교 폭력 저질렀다 하면 글쎄요 이 연예인 생활하기는 진짜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사실은 덕분에 우리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기사에서도 기사가 계속되고 황영웅 씨에게도 절대로 좋은 지점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요. 연예인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 나 어릴 때 누구 때리거나 누구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이 나 나중에 연예인 되고 나서 정말 큰 나중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까지 기억이 될 만한 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론가 김갑수 씨가 황영웅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히 이게 옹호의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 김갑수 씨가 지난 6일 방송된 팟캐스트에서 황영우 씨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황영우 관련 논란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다. 그래도 황영우를 여전히 옹호하는 팬덤이 있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다. 이 팬덤을 보면은 고연령층이다. 이 폭력에 대해서 10대, 20대와 고연령층의 감수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이 황영우 씨의 이 과거에 대한 논란이 만약에 비교적 가볍고 혹은 또 황영우 씨와 비슷한 논란을 겪은 연예인들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황영우만 활동을 못하게 한다? 요거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된다. 요렇게 좀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엄연히 지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고 만약에 황영우 씨가 계속 방송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연령차에 대해서 분명히 연령에 따라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 팬덤 연예인이에요. 이 연예인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생활 논란 조금 있었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범죄,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이게 형법에 어떤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무슨 팬미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황영우 씨가 이 결승전에서 하차하고 현재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이 행사 같은, 그러니까 가수들이 사실 행사로 이제 많은 돈을 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분간은 이 지역 행사까지도 출연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이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정심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팬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 팬미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요, 방송활동 행사와 상관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모습들, 팬미팅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요. 팬미팅이라니요. 사실 이것은 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극성 팬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신혼 바꾼 건강 적신호 보청기 사용 권유받다입니다. 곧 결혼 1주년을 맞는 가수 박군 씨가 허리 디스크 진단, 어깨 근육 파열, 그리고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기에 이르는 등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몸을 너무 많이 썼나?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특전사 출신이고 건강한 남자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아니 결혼하자마자 왜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나 혼자 버티고 살다가 옆에 누구 이렇게 나 좀 기댈 사람 생기니까 갑자기 좀 이게 긴장 풀린다고. 네, 긴장 풀리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박군 씨 지금 홍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허리 디스크 발견해가지고 긴급 수술 받았어요. 거기다가 어깨 인대 끊어져서 지금 이것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또 귀도 잘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부인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잘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못할 정도로 지금 청력에 이상했다고 하네요. 근데 박군 씨의 직업이 가수잖아요. 가수는 사실 목만큼 중요한 게 이 귀인데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박군 씨랑 회식을 같이 하고 왔어요. 근데 같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아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특전사로 복무를 했던 박군 씨의 청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청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서 이 높은 주파수를 듣지 못해서 소음성 난청인 상태였던 건데요. 이 때문에 높은 음역대에서는 음을 제대로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수라는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군 씨 또 누굽니까? 의지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이 아주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실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아니,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이 들은 박군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군 시절에 군 이제 복무할 때 이 사격할 때 귀마개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박격포쏘잖아요. 이때는 그거 하고 나면은 20분, 30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이후에 이명 현상도 본인이 느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요 음가 자체가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증상을 얘기해서 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소음선 난청, 이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 주변에도 난청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귀 안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주입을 하는 주사기로 딱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법을 쓰기에는 조금 늦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언어 분별력이 더 약화되지 않게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은 상황인데요. 이 보청기 사용 권유에 이 박군 씨가요.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분들이 노래를 100번, 1000번 부르면서 연습을 할 때 나는 뭐 1000번, 10,000번 열심히 부르면 될 것 같다라고 이 특유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좀 다행인 건 아플 때 혼자 있으면 2배로 서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에 아내 한영 씨가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착한 아내 한영 씨가 있잖아요. 네. 세상에 한영 씨가 허리 디스크로 당신 잘 못 움직여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심지어 옷도 갈아입혀주고요. 발톱도 깎아주고요. 아이고 세상에 박군 씨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박군 씨 예전에 엄마,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른 사람 병수발 병간호 하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던 사람이 막상 내가 아프면 나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가족이 있구나 이렇게 옆에서 해주니까 행복하구나 느끼고 있는 박군 씨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군 씨가 아내 한영 씨에게 또 다른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어제 회식 자리에서도 저희가 막 결혼 너무 잘했다. 박군 씨 결혼 너무 잘했다고 한영 씨 최고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머니를 여인 박군 씨에게는 어머니처럼 의지하는 5명의 이모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영 씨가요. 최근 이 이모들을 포함한 식구 20명을 풀빌라로 여행을 보내줬다고 해요. 이 한영 씨가 이 여행을 보내드린 이유에 대해서 어머님이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어머님 대신 내가 이 이모님들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풀빌라 여행을 보내드리게 됐다라고 남편에 대한 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박군 씨 다시 생각해도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박군 씨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아내의 사랑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의 사랑도 그렇게 듬뿍 받는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 사실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 일찍 떨어져 살다가 그 아버님한테 그래도 딱 연락이 왔던 게 한영 씨랑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절에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한영 씨랑 내려가서 다행히 그래도 얼굴을 뵈었고 결혼식까지 치르고 나서 2주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쉽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린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떨어져 살았고 아버님도 또 돌아가셨고 뭔가 늘 박군 씨 마음에 아버지 사랑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아내를 얻었더니 장인어른 또 새로운 아버님까지 왔습니다. 이 아버님이 내가 소고기 좋아한다고 소고기도 사주시고 이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 받고 싶다 했었는데 이 아버지께 받아야 될 사랑을 지금 장인어른께서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다고 해요. 정말 박군 씨 요즘 행복할 것 같네요. 네, 박군 씨 얘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죠. 오늘의 주제는 3월이 연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주제일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뭘 그렇게 수근거려요?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인형 아니에요. 마네킹 아니라고요. 나? 개콘대학교 14학번 이수지. 난 개대의 여신.
수지 가세요. 수지 가세요가 너무 웃기네요. 네, 영상을 보시니까 네. 인지가 좀 되셨나요? 약간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새내기, 신입생 이게 또 3월과 연결이 되잖아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새내기들의 달이죠. 그래서 준비한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입니다. 모발이식 새내기부터 건축 새내기, 재혼 새내기, 연기대상 새내기, 각집살이 새내기까지 분야별 엄선한 새내기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학교 얘기만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 루드로. 각종 새내기.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눈, 코, 입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좋아요. 바로 알겠어요. 아유, 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님. 네. 저는 뭐 바로 알겠어요. 이분이 어떤 새내기냐면요. 2022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대상 새내기입니다. 네. 지난해 KBS 대상은 공동수상이었거든요. 네, 주 배우와 이 배우가 함께 그렇죠. 받았었는데. 네. 뭐 어떤 장르인데요? 주상전화. 주상전화? 이분은 데뷔 24년 만에 대하사극 주인공을 맡으며 네. 연기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주상전하로 통하는 배우 주상욱 씨 맞죠? 맞습니다.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배우 주상욱 씨입니다. 예. 주상욱 씨는 실장님 전문 배우 아닙니까? 주상전화로 상 받으셨습니다. 네. 주상 전화로 네. 받았지만 사실 한때 실장님 전문 배우였어요. 사실 저와 또 우리 언니 세대 정도,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현실에서는 눈 씻고 봐도 이런 남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늘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실장님 전문 배우였는데 훤칠한 외모에 어딘가 모르게 조금 차가워 보이면서도 훈훈한 그 이미지 때문에 정말 한동안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실장님 역할 맡았죠. 사실 주상욱 씨가 무명이 길었어요. 같은 역할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주상욱 씨 연기 인생을 논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한 페이지가 실장 전문 배우. 네. 그 시절입니다. 맞습니다. 반듯하고 단정한 외모 그리고 또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다정다감한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딱 떠오르는데 대표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상욱 씨가 실장님으로 딱 대표적 이 작품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시청률이 무려 38.2%를 기록한 드라마 자이언트였습니다. 극중 연기한 조 실장 역할은요. 아직까지도 이 실장님 역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캐릭터로 딱 언급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실장님 역할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서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실장님 전문 배우였던 주상욱 씨가 생각하는 실장님 배우의 특징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드라마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다른 작품 한 4번째 작품 됐는데 똑같은 연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아. 이 드라마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어디 유학을 떠나거나 뭐 이런 게 많아요. 보통 실장이나 사장 되면 자기 방이 있잖아요. 방에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 명패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항상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싸우다가 좀 맞죠, 이렇게. 이렇게도 맞고. 저희도 한 2-3번 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주상욱 씨는 이 실장님 전문 배우라는 이 꼬리표가 좀 싫었다 그래요. 네, 싫었는데 또 지난 2016년에 인터뷰에서 또 되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실장님 역할이어도 똑같은 정장을 입어도 내가 매번 다르게 연기를 했으면 실장님 전문 배우, 실장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다. 근데 아마 제가 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실장님 하면 떠오르는 그 실장님 이미지, 그게 실장님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연기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배우가 좀 그래도 굉장히 같은 배우 역할을, 실장 역할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싫었다기보다 그래도 배우라면은 계속 다른 이미지를 추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요번에 무슨 역할 드라마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실장 역할이야? 또 실장이야?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싫다기보다 요번엔 좀 다른 배우를 해보고 싶다. 다른 배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다. 이런 어떤 고충을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배우라는 꼬리표 모든 배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타이틀이 생긴다는 건 어느 순간 영광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떼야 되는 꼬리표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럼 변화를 꾀했다면 주상욱 씨한테 변신은 필수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상욱 씨가요, 이 연기대상 새내기로 만들어준 사극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상욱 씨가 정말 매일매일 사극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불러주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수염이 내가 많이 안 나고 숱도 별로 없다. 그런데 사극은 이 수염도 아주 멋지고 의상도 근사하지 않냐.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매력을 느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 씨가 딱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고 와, 나 사극하고 싶다. 사극 너무 멋있다라고 이 짝사랑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극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왕 역할을 이렇게 맡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저도 이 인터뷰 때 굉장히 이 배우 솔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주상욱 씨가 이 사극과의 어떤 첫 만남이 2009년 선덕여왕이었다 그래요. 와, 신세계 그 자체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캐릭터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왕. 왕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트도 주변에 늘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와, 왕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꼭 한번 사극을 한다면 그중에서도 왕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맑은 사실 뭐 그때쯤에 저는 주상욱 씨가 무슨 얘기를 해도 멋있어 보일 때였기도 했지만 그렇게 왕 역할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왕 역할로 연기대상까지 받았으니 소원 성취했습니다. 네,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왕 역할을 했어요. 주상욱 씨가 사극 속에서 왕 역할을 한 게 어떤 드라마였죠? 네, 이 선덕여왕 이후로요 여러 번 사극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성사되지가 않았어요. 이 주상욱 씨가 아무래도 다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 먼저 들어가서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찾아온 작품이 대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요 주상욱 씨가 그토록 염원하던 이 사극의 왕 역할을 맡으면서 소원 성취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이 조선의 3대 왕 태종 역할로 다시 한번 왕 역할을 맡으면서 2022년 연기대상을 받았고 그렇게 연기대상 새내기가 됐습니다. 주상욱 씨가 연기대상 새내기에 오른 건 아내의 공이 컸다고요? 실제로 아내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상욱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 뭔가 더 내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안하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할 때 더 깊이로 나타난 게 아니냐. 사실 태종 이방원도 예전에 유동구 선생님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막내 태종의 어떤 이방원의 어떤 인간미를 살려내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연기의 깊이가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본, 드라마 대본 나오든가 예능에 출연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연기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차혜련 씨가 조언을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꿀물, 타조, 우엉차, 간식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바리바리 이렇게 촬영장 갈 때 싸준다고 하네요. 아이고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차혜련 씨는 반칙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데 네. 요리도 그렇게 잘해서 그러니까요. 별명이 또 차장금으로 불린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차장금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요.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꽉 잡은 한식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차장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혜련 씨가요. 이 편의점 신상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 편의점에 있는 것들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요. 무려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입니다. 차혜련 씨의 요리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과일도 그냥 깎아서 먹어도 좋지만 통째로 이렇게 즙만 내서 아침에 원샷해도 진짜 건강에 좋겠다. 자, 착즙은 끝났으니까 새콤달콤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만능 과일장. 이거 같이 돌려버려요? 예, 그냥. 오, 야, 신기하다. 저희 엄마들이 그렇게 잘하는 건데. 이게 약간 달콤하고 새콤하고 또 약간 매콤하고
난 이제 이 양념장으로 첫 번째 물회를 만들겠어요. 와. 역시 데코레이션이. 네. 와. 이렇게 먹으라고 꽃을 이렇게만 먹으면 식용꽃까지 와. 진짜 이쁘다. 왕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네. 집에서 왕 대접을 받으니까 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상욱 씨 차기작은 정해졌나요? 정해졌습니다. 대세 배우잖아요. 로맨스 코미디, 본인의 어떤 전문 장르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도서출판 대표 역할을 맡았다 그래요. 왕에서 이번에는 대표로 또 새로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두 번째 스타의 눈코입도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여성. 어려워요. 이번에 확실히 어렵네요. 두 번째 스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은 지 18년이 됐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그래요?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인형같이 깜찍한 외모에 톡톡 튀는 이미지가 김희선 씨하고 닮아서 리틀 김희선이라 칭해졌었던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야의 새내기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뭐 들키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컴플렉스를 최근 모발 이식을 통해 해결한 새내기입니다. 아, 모발 이식 새내기. 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실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정말 이 역시도 굉장히 털털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내줬거든요. 고은하 씨,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스타는 바로 솔직 담백 털털 배우 고은하 씨입니다. 고은하 씨가 머리 이식 새내기라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 아니 저렇게 풍성한데 무슨 모발 이식을 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고은하 씨의 평생 소원이요. 앞머리를 쫙 까는 그 올백머리 있죠. 머리 하나 딱 묶어서 올백머리 이걸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고은하 씨의 컴플렉스가 이 유전적으로 이마가 M자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 데뷔 후에도 항상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앞머리가 사라진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탈모를 관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요? 제가 정말 데뷔 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 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앙드레 김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 가린다 막 이런 얘기를 그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엔 뭐 흑채라 그래서 이렇게 좀 가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잘 나와 있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 고은하 씨가 막 어렸을 때 왜 사비 연필 있죠. 비 중에서도 사비 연필은 심도 두껍고 이렇게 약간 조금 심이 말랑말랑해서 좀 잘 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걸로 좀 칠하고 본인이 이럴 만큼 그거 외에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단점, 요 M의 요 구석을 바르는 여러 가지 시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다가 어떤 이런 민간요법까지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은하 씨가 탈모 방지를 위해 선택한 민간요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춰보세요. 1번 검은 콩 검은 깨 많이 먹기, 2번 맥땡날드 감자튀김 먹기, 3번 벌꿀을 두피에 바르기, 4번 소변으로 머리 감기. 벌꿀 발랐나 보다. 저는 1번. 1번. 그거는 뭐 검은 머리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조금 벌꿀 바른 거 아니에요? 적인 정답인데요. 정답은 4번 소변으로 머리 감기. 이게 민간요법이 이런 게 있나? 심지어 그것도요. 고은하 씨가 초등학생 때 시도해본 민간요법이에요. 초등학생 때 소변으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다행히 언니한테 딱 들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멈춰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머나 이거 해볼래. 귀가 얇아질 만큼 본인 딴에는 이게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절실했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심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고은하 씨가 2021년 9월에요. 3,800보를 3,800보를 이제 심었다고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고은하 씨가 평소 콤플렉스였던 이 앞머리 헤어라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모발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비포 애프터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3개월 뒤에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요.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마였던 부분이 이제 두피가 됐다. 이마에 났던 뾰루지가 가끔 났었는데 안 짜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 나는 상태가 됐고 원래 병원에서 좀 붉은기가 오래 간다라고 했는데 이 붉은기도 많지도 않고 이식한 부분 외에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많다라면서 이 모발 이식에 대한 만족감을 막 나타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발 이식 홍보대사 하셔도 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를 더 나눠볼 텐데, 고은아 씨가 모발 이식 새내기가 된 게 이게 또 동생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고은아 씨가 모발 이식 할까 말까 한 3년 넘게 고민을 했다 그래요. 네. 사실 배우로서 그럴 만한 게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몇몇 유명 남자 배우들도 모발 이식했지만 절대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한 고은아 씨는 이거 입을 참을 수 없을 텐데. 그런데 남동생 있잖아요. 미르. 이 미르가 먼저 하고 와서 요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 모발 이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뿐만 아니라 뭐 헤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헤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탈모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 머리도 제가 심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앞머리를 무려 2,800번 뒤에 있는 녀석들한테 빌려왔죠. 아 정말. 그래서 지금은 머리가 길러서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게 스마일이 있어요. 올백을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다가 이거를 함으로써 올백을 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제 고은아 씨는 그 머리 심은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네. 들었는데 그럼 이제 올백 가능한 겁니까? 올백 헤어스타일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고은아 씨 모발 이식 전후 아까 영상 잠시 보시긴 했지만 사진으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죠. 이 찼는데요? 풍성해진. 네. 정말 그 말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마가 모발이 됐다라는 말처럼 풍성해진 이 머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발 이식을 통해서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고은아 씨. 요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겼다던데요? 지금 30 중반이거든요, 고은아 씨가. 그런데 주변에서 너 아무래도 시집 못 갈 것 같아. 이런 시선이 생겼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나 갈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 구체적인 조건도 밝혔어요. 워낙에 이 솔직한 남매 또 그중에서도 고은아 씨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또 개성 넘쳐요. 첫 번째, 종갓집 며느리여야 된다. 어이구. 두 번째, 남편의 직업이 수의사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수의사는 뭐 여러 가지 뭐 반려견 좋아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있지만 종갓집 며느리를 원해 많은 또 분들이 저도 뭐 그렇지만 아이 그거 힘들어 말리고 싶은데 저는 또 고은아 씨를 만나봤기 때문에 어울린다 싶어요. 요런 거 아주 잘할 성격이거든요.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고은아 씨도 경제적으로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아, 너무 중요하죠. 이 동생 미르 씨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 누나 고은아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집도 있고 통장도 빵빵하고 자립심도 강하고 요리까지 잘한다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잘 부탁드린다 라면서 이 누나 고은아 씨의 공개 구원에 아주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은아 씨 소식에 이어서 다음 스타도 소개해 주시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특집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쉽죠? 알겠어요? 바로 알겠네요. 네. 난 모르겠는데. 이재용 씨를 위해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만 몰라 지금? 네. 이재용 씨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네. 이분은 원조 보랏빛 가수입니다. 보랏빛. 청순 가수. 네, 바로 아시겠죠? 알지. 네, 이 사람밖에 힌트에 다 없어. 들어있네요. 네. 강보라밖에 없어, 강보라. 네. 강보라요?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바로 가수 강수지 씨. 예. 강수 씨, 뭐 언제나 너무 예쁘시죠? 근데 강수지 씨 뭐 새내기지? 김국신 씨하고 같이 소식자 새내기인가요? 네, 조금 먹는 새내기인데요. 강수지 씨가 이 욕을 뭐랄까요? 그 사람들한테 어휴 저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질책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김국진 씨 때문인데요. 남편인 김국진 씨가 한 방송에서 우리 강수지 씨는 아침에
콩 한쪽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콩 한쪽을 둘이 나눠 먹는구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충분히 말랐는데 관리를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질책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수지 씨가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아침마다 먹는 게 삶은 달걀 2개, 견과류 1줌, 당근, 사과, 양배추, 블루베리 주스, 감자 하나다. 나 그렇게 조금 먹지 않는다라고 식단까지 밝혔는데요. 이 조금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 루머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 먹는 거 좋아하고 맛집에 줄 서서도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맛집에서 강수지 씨가 아주 푸짐하게 시켜서 지인분과 식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아, 강수지 씨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콩새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한테 따졌다는 거죠. 아니 나 콩 세 알만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김국진 씨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라고 하자 우리 강수지 씨가 제발 원래 김국진 씨가 진짜로 조금 먹는 사람이잖아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하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소식자 새내기 아닌 거예요? 뭐 어떤 새내기인 거예요? 강수지 씨는 자신의 집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집까지 스타일링을 해줄 정도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건축회사의 이사로 1년간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있을 정도면 보통 실력이 아닐 것 같은데 직접 그러면 실력 발휘를 했던 건가요? 네, 강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요, 판교에 있는 집 3채의 인테리어를 책임지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의 집을 꾸며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사연이 있는 게 이 여에스더 씨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이 그 집에 방문을 해봤더니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온기가 굉장히 부족한 집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구 매장만 한 10군데 이상을 갈 정도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커튼, 소파, 화병, 액자까지 모든 것을 꾸며주면서 이 여에스더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굉장히 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 저 정도면 저 임금도 꽤 받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인테리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강수지 씨는 한 달이나 이 발품을 팔아서 여에스더 씨의 집을 바꿔줬지만은 비용은 일절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나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강수지 씨가 직접 꾸민 여에스더 씨의 집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 같아졌어요. 네. 전이고 뭔가 퇴근을 부르는 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사는 집 같아요. 뭔가 더 편안해진 것 같긴 해요. 정말 쉬고 싶은 집이 됐네요. 뭔가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강수지 씨는 이거 완전 재능 기부거든요? 인테리어 재능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는 방송인 뭐 이렇게 뿐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본인 또 개인 방송 구독자 이런 분들한테 집을 꾸며주거나 가구 재배치하는 걸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방에서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대학생 새내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직장 새내기 새로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공간을 꾸며주고 싶다 그런 바람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강수지 씨한테 저도 좀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드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기 인테리어가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돈 한두 많이 들죠. 네. 근데 헌집을 새 집으로 싹 탈바꿈하는 재주가 또 있다면서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어머니분들 이 방법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그때는 가구를 재배치하는 거.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가면 갑자기 침대가 바뀌어 있고 막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런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실 인테리어에 이 뭔가 정형화돼 있는 게 있잖아요. TV가 있으면 그 마중 보는 편에 소파가 있고.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려면
아예 이 TV를 거실에서 빼버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거실이 한층 안락해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수지 씨가 했었던 이 인테리어의 가장 파격적인 시도 중에 하나가요. 방 안에 침대를 우리는 뭔가 좀 네모 반듯하게 코너에 딱 몰아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 안에 사선으로 배치를 한대요.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더 이 집안 분위기가 안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침대 위치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봄이잖아요. 날이 정말 포근해졌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인테리어 한번 욕심 나거든요. 특히 뭐 주방이나 화장실 정도? 꿀팁이 강수지 씨는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전환할 때 화초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강수지 씨가 화초를 이용해 주방과 화장실의 분위기를 바꾼 인테리어 영상 함께 보시죠. 오, 정말 초록색 뭔가 살아있는 거가 하나 딱 집에 들어가는 초록이 좀 거예요. 있어줘야 돼. 네, 그러네요. 이 공간이 저거 2개 놨을 뿐인데. 그러니까 훨씬 따뜻한 공간이 되네요. 저 화초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네. 대단하다. 느낌도 달라지고. 이 봄에 지금 뭐 밖에 꽃들도 나와 있고 막 이렇던데 네. 집에 몇 개만 갖다 놔도 분위기 싹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네 번째 스타 눈코입 모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어떤 부분이죠? 처음에는 안경만 보고 김용만 씨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승철 씨인가. 오늘 바비킴 씨인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비슷한데요? 이번엔 다 모르는 거죠? 네. 어려워요.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31년 차 개그맨이고요. 네. 지금은 홈쇼핑으로 완판을 이뤄가면서 제2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홈쇼핑에 나오면 다 팔려. 완판남이면 다 완판남. 팔리는 거죠. 네. 너무 잘 팔아서 제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홈쇼핑 방송 기록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동안 홈쇼핑 방송에 무려 108번 출연한 적이 있고 2022년에는 902번의 방송에 출연했다고. 우와. 이 정도면은 그냥 홈쇼핑 틀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와, 이럴 수가 있어요. 홈쇼핑 네. 완판남 개그맨 출신 오? 뭐 저는 알겠는데 그래도 추가 힌트 한번 주시죠. 웬일로 혼자만 지금 전 바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교 동창 절친들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이 두 알겠어요. 분 나오면 뭐 바로죠. 네. 네, 김구라 씨, 지상열 씨와 고교 동창인 염경환 씨 맞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염경환 씨입니다. 홈쇼핑 완판남. 그러면 홈쇼핑 완판남으로 새내기다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이 염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별거 아닌 별거살이 중인 이 각집살이 새내기인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때 지금 벌써 부러워하시는 이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방송을 통해서 염경환 씨가 이걸 밝혔는데요. 이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지금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잘해주고 더 편안하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같이 산다. 라면서 이 동거인을 향한 무한 애정을 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내가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아주 용감하게 발표했잖아요. 누구일까요? 항상 그건 내 편. 바로 염경화 씨의 동거인은 바로 장인어른이라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위와 장인어른이 쉽지 않죠. 한 집에서 같이 산다. 네. 그러면 아내와 장모님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염경환 씨와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밑에 층에 염경환 씨의 아내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그동안 뭐 조론이라든지 뭐 분거 뭐 이런 건 이건 새로운 형태인데요. 그렇죠. 또 새로운 형태죠. 사실 이제 염경환 씨가 처가살이 있었던 거 많은 네. 분들이 아세요. 염경환 씨 또 아내, 아이들, 장인, 장모 한 집에 살았는데 일단 이 첫째 아이가 이 공부 굉장히 중요한 또 예민한 초예민이죠. 고3이 됐고 또 둘째는 좀 늦둥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요 정도 되면 나 이제 엄마 아빠랑 앉아 내 방 필요해 요럴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경아 씨가 그래 그럼 나 저 장인어른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게 이러고 옮겨가면서 이 각집살이가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뭐 대식구가 다 함께 살기가 너무 좋고 불편해서 각집살이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과연 편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사실 제 생각에는 고부만큼 조금 어려운 게 장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이 영경아 씨 장인어른에 따르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나이 들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다. 아마 우리 아내도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더 좋아할 거다. 라고 훈훈한 얼굴로 답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고요. 영경아 씨 역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살면서 이 딸보다 사위가 편한 장인 그리고 아내보다 장인이 편한 사위는 많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돈독한 사랑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니 많지 않죠. 근데 염경환 씨하고 염경환 씨 장인어른은 식성까지 비슷하다면서요? 요게 어떤 포인트 같아요. 아침마다 장인어른이 아침밥을 차려주시는데 네. 와 영경아 씨는 생선구이 좋아하고 어떤 비계 팍팍 넣어서 끓인 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아내랑 아이들은 생선구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어서 끓였었다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딱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바로 이 장인어른께서 이 생선구이에다가 돼지고기 팍팍 넣은 이 김치찌개 끓여 주시는 거죠. 이런 영상을 공개했는데 어머 이거 무슨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 정말 장서 갈등 하나 없는 아주 그런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장인어른과 단둘이 한 집에 사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랑꾼이 아니면 힘든 거거든요. 염경환 씨는 근데 또 처가에서 굉장히 통 큰 사위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영경아 씨는요, 아내와 각집살이를 하기 전에 이 처가살이를 먼저 했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처갓집을 사랑하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자동차를 두 분께 선물을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어요.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내가 회식을 한두 번만 가지 않으면 한 두세 번만 가지 않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어서 그러면 내가 밖에서 쓸 바에는 이 돈 아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차 사드려야지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경환 씨의 통 큰 선물 이 두 분, 이 어른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이 처남이 있는데요. 처남에게도 소형차를 선물을 했어요. 정말 처갓집에 잘하는 이 새내기 스타죠. 각집살이 새내기예요. 염경환 씨가 위아래 산다고 그랬으니까 집이 두 채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홈쇼핑 연봉 이게 30억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쇼핑 호스트로 홈쇼핑 호스트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 완판남 영경아 씨, 요 연봉 30억 설에 대해서는 좀 부인했어요. 그러나 요거는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방송 108개 아주 전 쇼핑 채널 다니면서 모든 방송사 다니면서 한 적이 있는데 요때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한 적이 있다. 저도 요 얘기를 영경아 씨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입에 단내가 난다? 정말 아마 밥 먹을 틈도 없이. 한 달에 108개.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연봉 30억 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지만 홈쇼핑 일주일을 쉬었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했더니 중형차 한 대 값이다. 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에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염경환 씨는 백신도 5차까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확진이 돼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주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날린 홈쇼핑 스케줄이 21개였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중형차 한 대 값이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홈쇼핑 스케줄이 3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완판남 맞네요. 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속사가 없는 영경환 씨가요, 출연료, 이 홈쇼핑 출연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중간 유통 없는 직거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실제 영경환 씨가 소속사도 없고 매니저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상도
직접 하고 뭐 운전도 직접 하고 분장도 직접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떼이는 돈이 없어서 내가 최적의 출연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떼어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싼 최저가 이 홈쇼핑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아주 제 생각에는 겸손어린 이야기죠. 겸손한 거죠. 네. 겸손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홈쇼핑 업체끼리도 사실은 이 출연료에 대해서 서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경환 씨가 딱인 게 그 출연료에 비해서 아주 매진을 잘 시키는 그 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요, 홈쇼핑들끼리 전화번호를 아주 교환을 하면서 이 전화기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저 20, 30% 기획사에 떼주는데 네. 중간 마진 없이 한 10%, 20% 저렴하게 부르면 야, 이거 괜찮다. 이 남죠, 남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도 소개해 주시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5번째 스타는 어떤 분일지 눈코입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듯 말듯. 저 이분 알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다 모르겠지?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이분은요 60대의 4살 연하와 재혼에 성공하며 네. 유명 재혼계의 롤모델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거 바로 알겠네요. 네. 분인가? 선우은숙 씨? 아, 네, 맞네. 맞죠?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 5번째 주인공은 배우 선우은숙 씨입니다.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는 재혼 새내기가 되겠네요. 네, 사실 네. 60대의 재혼, 예, 이것도 저 연예계에서 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의 축하를 드리는데요. 2022년 7월 7일에 지금의 이 남편을 만난 선우은숙 씨는요. 첫 만남 후에 8일 만에 결혼을 결정을 하고요. 첫 만남 후에 한 달 만에 언약식을 하고요. 첫 만남 후에 2달 만에 이 혼인신고를 마치면서 재혼 새내기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진행인데 놀라웠던 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선우은숙 씨가 먼저 했고 또 심지어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했다 그래요. 와, 멋있다. 아니, 첫 만남 후에 매일매일 만나다가 아니고 첫 만남 후에 처음에 만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8일째 되던 날 이 선우 씨가 먼저 이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 자제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저랑 결혼해요. 이렇게 선우은숙 씨가 먼저 얘기를 했고 이 남편분도 그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우은숙 씨는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남편분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두 분이 첫 만남 후에 만남 적도 없이 세상에 전화상으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전화로 저분이 오디오가 좋아요. 오디오가 좋아서. 오디오가 좋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면서 라디오 DJ잖아요. 네. 그 목소리를 매일 밤 통화를 하면 이게 제대로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신혼은 어떻게 지금 6개월 됐나요? 6개월 차? 그쵸. 그런데, 요거 조금, 이 남편분 조금 생활 태도가 완전 달라졌다. 그 남자 아니다. 이렇게 조금 귀여운 폭로를 선우은숙 씨가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정말 완전 나 모시고 살고 나 정말 왕비처럼 살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결혼 전에 바나나는 삶아 드세요. 토마토는 이렇게 삶아서 껍질을 벗겨 드세요. 이러니까 어머 나 결혼하면 정말 손에 물도 안 대고 정말 다 해줄 건가 봐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했더니 원래 본인이 혼자 잘 끓여 먹던 라면도 선우은숙 씨한테 끓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왕비가 아니라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요. 곤란한데. 근데 또 선우은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서 싱글의 느낌이 난다. 네,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싱글로 살아서 그런지 뭔가 싱글 같은 느낌이 항상 있다. 그리고 제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순간순간 나오더라라고 이 재혼 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우은숙 씨가 이 영아 씨 남편에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분이 이렇게 막 어리광을 부리면서 아니 뭐 어떡하냐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데 이게 또
기어서 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연하 남편은 넘어가야죠. 예. 네, 어쩔 수 없죠. 사랑하는데. 네. 손은숙 씨는 또 가짜 뉴스 때문에 소가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참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 선우은숙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김구라 씨가 남편이 빚이 있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우은숙 씨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김숙 씨가 가정법이죠. 만약 남편이 10억이 빚이 있어도 결혼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선우은숙 씨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짜뉴스 너무 판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딱 따서 남편 빚을 선우은숙 씨가 10억을 갚아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은숙 씨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빚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라고 이 아픔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또 남편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선우은숙 씨는 남편은 빚도 없어요. 에이, 아나운서 월급 다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관리비는 또 본인이 내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 경제 상황을 공개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앞으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어서와 처음이지 새내기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거의 2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옷차림 잘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